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의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서 네. 북한에서 국경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에서 해외에 있던 북한 노동자들이 또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 모집된 노동자들이 다시 또 해외로 파견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소식들이 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북한 당국이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것은 대체로 언제부터인가요? 1990년 네. 북한, 러시아 양국이 석탄공업부 사이에 합영 기업에서 이렇게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좀 네. 같이 일할 수 있게 아, 예. 하자. 그래서 숙소를 짓는 일이 시작되는데 숙소, 이때가 네. 아마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의 시작이 아닐까 싶고요. 네. 1995년에는 벌목 노동자들의 파견이 많아졌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까지 파견 국가가 점차 늘기 시작을 했고요. 네. 2010년을 전후해서는 동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으로까지 오,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2016년과 17년에 북한 정부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집중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하는데 이 그렇군요. 경제 제재 내용 가운데 네.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아,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파견 노동자의 수가 약간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뭐 아프리카까지면 뭐 엄청 많이 이제 노동을 나간다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해외로 나간 노동자들 뭐 여기까지 벌목공도 있다고 했는데 뭐 주로 어떤 일을 좀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벌목공이 시작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건설 업종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근데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건설이 당연히 주류고요. 일부는 동상 세우는 거, 아, 동상. 벽화 그리는 거, 네. 뭐 이런 작업도 노동자들이 나가서 하고요. 네. 동유럽 같은 경우는 뭐 건설 노동자도 많지만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소수지만 의사가 파견되고 있습니까? 아, 파견되고 의사요? 있습니다. 예, 아. 아프리카는 의사가 부족하잖아요. 병원도 아, 적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북한의 의사들이 나가 있다고 네. 하고요. 중국하고 동남아시아 네. 여기는 제조업 분야에 많이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식당 접대원들 파견이 또 이 네. 중국하고 동남아는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보통신 IT라고 부르죠.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뭐 첨단 컴퓨터 네. 유지 보수 등에 네. 파견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뭐 석탄 뭐 노동자로부터 시작해서 또 벌목공까지 이제는 뭐 정말 IT 다양한 업종이에요. 네. 굉장히 다양하고요. 특히 이제 동상이나 벽화 작업, 제가 일전에 듣기로는 북한이 네. 동상을 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지을 네,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수출을 하고 이랬나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북한에서 해외로 파견된 이 노동자들 뭐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유엔에서 2017년에 공식 집계를 낸 게 있는데 당시에 1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예. 네. 그 가운데 80%는 중국과 러시아에 있었는데요. 네. 중국이 제일 많았네요. 5만 명 정도. 그리고 예. 러시아가 당시에 3만 명 네.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노동자를 들여보내라 이게 유엔의 결정이었어요. 네. 대북 제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중동이라든가 중국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 노동자를 북한으로 들여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거의 안 남아 있어야 되는데 네. 실상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도 수만 명 정도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그렇게 많이 남아 있나요? 그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이제 해외에 파견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파견될지 궁금한데요. 물론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니까 북한은 특성상 해외로 나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자격 조건이라든가 이런 선발 방법들이 좀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근데 무슨 자격 조건을 따지는 것보다는 예. 선발할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선발 대상에서 이 사람은 제외해. 아, 예. 이 제외 기준이 까다롭다고 제외 합니다. 기준. 네네. 네. 그래서 첫째, 중요 시설에서 군복무한 사람 일단 안 됩니다. 아, 두 네네. 번째, 가족 중에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사람, 이 사람도 안 됩니다. 아, 네네. 세 번째,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친척이 있거나 탈북한 친척이 있는 경우도 네. 제외됩니다. 네.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다. 역시 제외되고 가족 중에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도 역시 제외가 됩니다. 또 가족 중에 해외 파견자가 있는 경우도 또 제외되네요. 네네. 이런 경우도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또 이제 건설이나 일반 노동자로 파견될 경우에는 대학 졸업자, 건축이나 미술 전공은 또 제외돼요. 이것도 신기하고요. 예. 미혼자 안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네. 자녀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다. 이 경우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되고요. 예. 네. 이혼한 경우 역시 선발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혼한 경우에도요. 네. 네. 참 이 자격 조건, 이 뭐 선발 기준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좀 흥미롭고 또 어쨌든 뭔가 문제가 될 게 없이 깨끗한 사람만 선발해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런 사람들을 어쨌든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제외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공통점을 한번 쭉 뽑아봤어요. 지금 공통점. 여러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군복무 안 된다, 그렇죠.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사람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중요시설 군복무자 안 된다. 이런 거하고 정치범 수용소나 행방불명자, 형사처벌 좀 상반된 것 같지만 공통점이 네. 있습니다. 뭔가요? 파견 후 현지에서 일단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북한의 중요 정보가 혹시 유출될지도 모르는 사람들 역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크게 두 사람은 제외하는 것이죠. 네. 생각해 보면 뭐 그럴듯하게 중요한 이유가 될 것도 같습니다. 네. 파견을 했는데 도망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족이 있고 그것도 자녀가 있는 집안 노동자의 경우는 네. 이탈을 하지 않을 거니까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이제 걸러낸 후에 또 그 뒤에 또 선발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절차는 일단 추천, 추천. 네. 두 번째 서류 작성 및 제출이죠. 네. 세 번째 면담, 면담. 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네.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네. 가장 중요한 절차, 뇌물을 바쳐야 된다. 뇌물이요? 네. 예, 가장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다양한 형태로 추천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담도 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뇌물이 없이는 네.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것이 네. 현재 상황이라는 거고요. 네. 식당 봉사원 경우는 약간 절차가 조금 특이했습니다. 그런가요? 평양에 대외봉사 학원이라는 게 예. 있다고 합니다. 네. 전문 학교인데 여기를 졸업하거나 특별한 추천을 받고 대외봉사 학원의 교육 과정을 1, 2년 수료해야 네. 이 사람들은 해외에 이제 봉사원으로 특히 식당 음. 봉사원으로 네. 일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여기가 조금 특이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뇌물을 줘야 최종적으로 선발될 수 있는 핵심 관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보통 뇌물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이거 평균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가요? 사례마다 너무 네. 다양해가지고 또 업종마다 너무 다양해가지고 네. 하기가 어려운데 한 두세 가지 진술 증언을 좀 모아봤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 사업소 간부 지도원에게 $50, 네. 직장 보유원에게 $50, 신체 검사할 때 또 $30 이런 식으로 층층이 다 줬다. 그런가요? 면담 과정에서 네. 다 30에서 $50씩 줬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고요. 사업소 간부과 지도원에게 $100 줬다. 처음 파견되는 사람은 $50, 네. 다시 파견되는 사람은 $100로 금액이 정해져 있었다. 예. 우리 동네의 경우는 뭐 이런 네. 진술도 있었습니다. 자, 지방기관의 노동자로 대외건설 지도국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기 위해서 네. 지도국 지도국 간부과장, 거주지 시군당 간부과장, 간부지도원, 심체검사 기관인 평양 제2인민병원 당비서 등등등에게 다 합해 보니까 예. $1,500나 뇌물로 썼다. 엄청 큰 돈인데요, 네, 사실상. 이런 네. 증언도 있었고요. 아까 의사 파견되는 경우 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의사로 파견된 사람은 관할 부서 및 총 뭐 등등등 해서 $4,500 뇌물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사실 적지 않은 뇌물을 이제 주고 그러네요. 해외에 나가는 네. 건데, 자, 그러면 이만큼 뇌물을 줬으면 많이 벌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외 노동자들이 이제 해외에서 일하고 받는 임금 얼마나 되나요? 보통 일을 하면 $1,000에서 뭐 $1,500 정도 월에 환산하면 예. 보통 그런 정도를 네. 그 나라 기업소한테 받는데 네. 그 가운데 자기에게 떨어지는 몫은 네. $100 정도 또는 $150 정도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은 뇌물로 엄청 많은 돈을 주고 가는 거네요. 네. 이거 뇌물이 아니라 나머지 그러니까 네. $1,000를 자기가 기업소에서 받는데 네. 그 가운데 한 $900는 예. 정부에 그냥 납부하는 그렇죠. 납부하는 거고 자기한테 떨어지는 급료는 한 $100 정도 10% 정도 되는 예. 것이죠. 중국 식당 여종업원들도 월급은 네. 한 $150 내외였습니다. $150. 예, 네. 나머지는
실제 버는 돈은 훨씬 많지만 네. 나머지는 국가에 바치는 사실상 거죠. 바치는 돈이었습니다. 자, 이제 최근 중국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또 받는 또 팁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봉사료라고 하죠. 근데 이것까지 당국에서 납부하라 이런 지시가 좀 떨어졌다면서요? 네, 중국 단동에 네. 자리하고 있는 류경식당, 네. 류경식당 그리고 평양관, 평양 특산물 식당 뭐 이런 식당들이 있는데 보통 20대 평양 여성들이 음식을 나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네. 외화벌이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손님들하고 일을 할 때 이제 현금을 직접 이 노동자들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걸 이제 봉사료, 네. 이걸 이제 영어로는 팁이라고 네. 부릅니다. 이제 그 손님들이 이제 열심히 자기를 옆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흥겹게 해주고 네. 그러면 고마운 마음에 네. 그 개인한테 주는 돈이죠, 네. 원래 팁입니다. 자, 보통은 100위안 정도, 그러니까 한 팁을 한 400위안, 500위안 이런 정도 중국 같은 경우 주나 봐요, 네. 단동. 네. 그러면 한 400위안은 뭐 납부하고 네. 비사한테 주고 자기는 100위안 정도 보통 받는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는 받는 것이죠. 20%. 현재까지는 보통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개인은 다 갖지 말고 모두 다 바쳐라. 예. 이런 몰수하네요. 지시가 네. 내려왔다는 것이죠. 4월부터 지금 내려왔다는 건데요. 단동에 있는 평양관 종업원들에게 손님에게 받은 팁 한 푼도 쓰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이죠. 예. 이 봉사료는 자기가 이렇게 봉사를 해준 대가로 받는 건데 그것마저도 다 뺏어간다.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자, 이제 봉사원들이 개인적으로 받은 팁 이렇게 봉사료까지 상납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요? 사실 재밌는 게 200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에 파견된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게는 손님이 별도로 주는 현금, 팁, 네. 봉사료는 아예 받지 말라. 이거 매수용이다. 이렇게 해서 거부하라고 그때는 예. 교육을 했었대요. 저도 받지 말라 이렇게. 그렇죠. 네. 처음엔 그랬대요. 그런데 2010년대부터 예. 외화벌이 규모를 확대하고 아. 외화벌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 당국이 그때부터 예. 받아라. 대신 예. 일부는 네가 갖지만 나머지는 다 네. 내라. 한 8, 90%는 예. 국가에 내라. 이렇게 해왔던 것인데 이번에 당국이 부과한 외화벌이 계획분이 대폭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한테 떨어졌던 10%, 20%마저도 다 국가에 내라. 할당량을 이렇게 채우기 지시한 위해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해외 노동자 파견이 어쨌든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해서 네. 사실 외화벌이 하는 것이 북한 당국의 가장 큰 목적일 것 네. 같아요. 유엔이 북한 정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시작하면서 일부 자원의 수출까지 금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보통 북한에서 중국에 수출할 때 1년에 2016년 기준 같은 네. 경우 본격적으로 제재하기 바로 직전인데요. 북한의 수출 규모가 28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 30억 달러 가까이 꽤 큰 규모로 네. 수출을 해서 외화벌이를 꽤 네.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2023년 작년에 2억 9천만 달러로 3억도 안 됩니다. 3억 달러도 안 그러네요. 됩니다. 그러니까 30억 달러였던 수출 금액이 3억 달러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외화가 부족하겠죠. 네. 그러니까 노동자라도 파견해서 지금 이 외화를 메꿔야 되는 상황인데 2017년 기준으로 북한이 한 10만 명 아까 노동자 파견했다고 네. 했잖아요. 그 당시 한 5억 달러 정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통신, 네. 그러니까 첨단 과학자들을 해외 파견해서 막 해외 은행을 돈을 훔치고 막 이래요. 그렇죠. 해킹하고 막 예. 가상자산 막 이런 거 훔치고 네. 그래요. 그 돈은 훨씬 또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적게는 한 10억 달러, 네. 많게는 한 15억 달러 정도를 해외 파견 노동자와 네. 뭐 여러 은행이라든가 가상 자산을 훔쳐서 네. 그 부족분을 메꾸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이제 사실 힘들게 버는데 그걸 개인의 봉사료까지 다 이제 압수하는 이런 형국인데요. 이 뭐 거의 80에서 90%에 가까이 버는 돈들을 사실상 국가에 이제 갖다 바쳐야 하니까 정작 집으로 가져가는 돈은 아마 몇 푼 되지 이 않을까.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요. 예. 사실 북한이 사회주의 아닙니까? 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사회주의를 시작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5월 1일이 노동절이죠. 그러네요. 예. 그게 뭘 기념하는 날이냐면 네. 노동자들의 하루 8시간 근무 시간을 줄여라. 노동 네. 착취하자 말아라. 그래서 8시간 이상은 일 시키지 말라. 이걸
처음으로 인정받은 게 5월 1일 노동절이에요. 네. 자, 그런데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나요? 적게는 12시간에서 많게는 네. 16시간, 17시간 일을 합니다. 네.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를 이렇게 착취해도 되는 건지 네.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나라가 사실은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그렇죠. 그 표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북한은 정반대로 노동자들 오히려 이제 핍박하고 이제 수탈해가는 그런 상황이 더 됐습니다. 아이러니는 네. 무슨 명분으로 네. 어떤 이름으로 그것을 착취해 가느냐, 예. 16시간씩 일을 시키느냐, 네. 혁명의 이름으로, 혁명. 네. 사회주의 건설하겠다는 혁명의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너무 모순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더 이상 그만 좀 괴롭히고 또 그만 이제 그 수익들을 몰수하고 가정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가져다 주고 또 가정 살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동자들의 권익과 이익을 좀 보호를 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태양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4월 15일이죠. 김일성 주석의 112번째 생일이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날을 태양절 이렇게 이제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에는 이 노동신문에 태양절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비해 이제 엄격하게 좀 줄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15일 날 태양절이라는 네. 단어가 딱 한 건 썼어요. 한 건이요. 네. 그리고 16일에는 아예 태양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4.15 명절 네.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자, 북한은 김일성 사망 3년이 지난 1997년에 5개 기관이 공동 결정서를 채택하면서 네. 전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태양절로 제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네. 했습니다. 그 이후에 태양절이란 말을 계속 쓰면서 태양절 4월 15일을 기념해 왔는데요. 올해 2월 17일을 끝으로 약 2달간 네. 태양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졌고 15일에는 한 건 다시 등장했는데 딱 한 건 하는데 그쳤어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이 용어를 이렇게 안 쓰게 되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태양절은 북한에서 최대 명절인데 이렇게 태양절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고 하니까 좀 의아한데요. 또 이제 4월 15일을 이제 태양절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런 지시가 또 내려왔다 이런 소식도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함경북도 네. 주민이 당에서 네. 이제부터는 태양절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지시를 내부적으로 하달했다. 아, 네. 공식 발표는 아니고 네. 대신 단위별, 조직별로 당에서 지침을 내려서 4월 15일 행사 준비할 때 이러이러한 방향에서 준비해라. 이러이러한 문구를 써라. 이런 네. 걸 다 구체적으로 정해줬다는 아, 겁니다. 그러니까 안 쓴 건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그러네요. 것이죠. 네. 태양절을 4월 15일로 그냥 부르라고 지시했고요. 네. 태양절에 진행하던 공연에서도 태양절을 경축하며 준비한 예술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네. 소개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 4월 15일을 맞으며 준비한 예술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로 바꾸어 소개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네. 지시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는 분명 이제 의도된 그렇죠. 행동인데요. 이 태양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는 이유가 아직 궁금해지는데요. 뭔가요? 결론은 네. 김정은 우상화를 최고 단계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 예. 세 가지 정도 근거를 네.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김정은 위원장을 수령으로 부르는 횟수가 지난 몇 년간 계속 늘었습니다. 아, 네. 2018년 처음으로 수령으로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20년에는 수령이라고 부르는 횟수가 4번으로 늘어났고 21년에는 16번으로 늘어났고 네. 22년에는 23번으로 늘어났고 네, 그러네요. 23년에는 그거보다 2배, 3배, 한 5, 60번으로 네.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을 자애로운 어버이로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4월 11일자 노동신문 사설은 김정은이 당을 강화 발전시킨 위대한 수령이면서 동시에 인민들에게 진정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안겨준 자애로운 어버이다 이렇게 네. 선전을 했고요. 어제네요. 네. 4월 17일 조선중앙TV가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새로운 노래 새 선전가요 네. 친근한 어버이를 공개했습니다. 친근한 어버이. 가수 김유경이 부르고요. 자, 이제 김 위원장을 위대한 영도자 친근한 어버이로 묘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나이 40인데 친근한 어버이가 됐습니다. 예.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요. 네. 끝에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친근한 어버이 막 가사를 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참 소름이 돋습니다. 40대 네. 김정은 위원장에게 70대 할머니들이 예. 친근한 어버이다. 이런 선전가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음. 자, 세 번째 마지막. 김정은을 드디어 예. 태양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절이란 말을 왜 쓰지 말라고 하는가 봤더니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에서 네. 김정은을 태양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물론 1910년대 중반부터 네.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간혹 그랬는데 최근에 횟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 3월에는 강동종합온실 새집들이 행사에 네. 구호가 등장을 했는데 그 네. 구호에 드디어 이렇게 딱 써져 있습니다.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 예, 그렇군요. 자, 태양이란 말을 여기다 쓰고 싶었던 것이죠. 네. 4월 초에 재방송된 김정은 기록 영화에도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예. 장군 만세가 또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4월 17일 바로 어제자 노동신문이죠. 첫 번째 주요 기사 예. 일면 기사입니다. 주체조선의 태양이시며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예.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드립니다. 예. 제일동포들의 축원문이 네. 등장을 합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5일을 태양절이라고 부르지 말고 4.15 명절로 부르라고 한 이유가 네. 자, 이제 나를 태양이라고 부르라 네. 라고 하는 의도죠. 그렇군요. 네. 예,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없으니까 네. 기존의 자신의 이제 할아버지죠, 김일성을 태양이라고 부르고 그의 생일을 태양절이라 하던 것들을 지워야만 자기가 이제 다시 태양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네. 근데 자유로운 어버이 참 씁쓸합니다. 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태양이자 이제 어버이가 된 것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그 앞전에 네. 있던 태양들, 네. 그 앞전에 있던 어버이들은 이제 네. 점차 그 색을 빼야죠. 자, 그래서 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네. 철거했습니다. 예.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도 올해 안 했어요. 네. 금수산 기념 참배 횟수가 2012년에는 11번이었습니다. 2013년에 10번. 네. 조금 좀 줄더니 2022년, 23년에는 3번씩 했어요. 네. 올해는 안 하고 지금 현재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태양절로 부르는 것, 사실 이거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에 태양절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렇죠. 97년에. 김일성 예. 주석도 본인이 살아생전에는 자신을 스스로 태양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올해 40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스스로 네. 태양의 반열에 올려 놓았습니다. 스스로. 예. 그리고 올해 나이 40 자신을 스스로 어버이로 부르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참 우상화의 최고 등급에 올라선 것이죠. 그러네요. 네. 예. 사실 김일성이 이렇게 그동안 영원한 어버이이자 또 이제 태양으로 됐던 거는 그 아들인 김정일이 네. 그렇게 그런 죽게 세운 거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예. 네. 그런데 김정은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렇죠. 자기 자리를 자기가 만드는 거네요. 보통 그렇게 하려면 쑥스러워서 민망하죠. 더군다나 네.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네. 모두가 평등하다. 수령은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예. 된다. 그러면 수령을 높여야 되는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그렇게 스스로 네. 한다는 것은 네. 이거 좀 과거와도 또 다른 모습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 우리 인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참 궁금합니다. 참 아마 낯간지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북한에서 이런 우상화 작업 그만 이제 멈추고 자신보다는 인민들을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좀 고쳐먹기를 좀 바랍니다.